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4장 초장황 중 공손호의 추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패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좌전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노나라 공손호의 추태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요. 지난 제46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원전 662년 8월에 노장공이 죽은 후 기원전 660년 겨울에 노장공의 서자 신이 노희공이 되기까지 2년 이상 노장공의 이복 형제인 경보의 반역으로 노나라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노나라가 혼란을 겪을 때 노장공의 친동생인 계우가 제황공의 지원 아래 노나라를 바로잡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노장공의 서자 반이 군위에 올랐다가 2개월 만에 피살되었고 노민공도 2년 만에 피살되었으며 경보의 친동생 수가, 노장공의 정실인 애강 등이 죽임을 당하거나 자살하였습니다. 노희공은 즉위하자마자 노나라를 안정시킨 계우에게 빚땅과 문양의 전답을 주고 개손실한 성을 내렸고, 비록 반역했지만 경보의 아들 공손호에게도 성땅을 주고 맹손실한 성을 하사하며 경보의 뒤를 잇게 했으며, 수가의 아들 숙손자에게도 후땅을 주고 숙손실한 성을 하사하며 수가의 뒤를 잇게 하였습니다. 맹손시, 숙손시, 개손시를 노나라의 3대 세도 가문이라는 뜻에서 삼가 또는 노황공의 세 아들이란 뜻에서 사만이라고 합니다. 노장공의 형제 서열로 보면 계우가 막내였지만 경보와 수가가 별난으로 다 죽고 없는 가운데 계우는 명실상부한 노나라의 1등 공신이자 최고 실권자였는데, 공손호는 계우가 살아있을 때에는 말 그대로 그저 가문을 잇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44년 3월에 계우가 같은 해 7월에 숙손자가 죽을 무렵부터 공손호는 삼가의 최연장자가 되어 서서히 노나라 국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공손호는 기원전 645년 3월에는 제후국 연합군이 초나라의 공격을 받는 서나라를 구원할 때 노나라 군사를 이끌었고, 기원전 626년 가을에 진나라와 회합했으며 기원전 625년 6월에 수록맹해에 참석했고, 기원전 622년 여름에 진나라를 방문하는 등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공손호는 그 나라 여자 대개에게서 곡을, 대개의 동생 성기에게서 난을 낳고 살았는데, 대개가 죽자 처가에 삼녀 기씨를 아내로 또 달라고 하였습니다. 공손호는 기씨가 성장하는 과정을 내내 지켜보았던 터라 그녀를 차지하고 싶었죠. 그러나 처가는 공손호의 욕심을 지적하고 성기를 정부인으로 삼으라며 공손호의 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공손호는 처가의 반대로 기씨를 차지할 수 없게 되자 섭섭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씨를 자기 사촌 형제인 공자수에게 시집 보내자고 제안했는데 처가도 이에는 동의하였습니다. 비록 기씨를 아내로는 차지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씨를 못 보는 것보다야 공자수의 아내가 되면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씨를 공자수의 아내가 되게 하려고 했던 거였죠. 기원전 620년 공손호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와 맹약하는 공문을 마치고 노나라로 돌아오는 길에 기씨와 함께 노나라로 출발하였습니다. 수에게 기씨를 데려다 줄 작정이었죠. 그런데 도중에 언능에서 그녀의 미모에 반하여 그만 그녀를 자기 여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노나라에 돌아와서는 기씨를 수에게 보내지도 않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수는 공손호가 기씨를 데리고 돌아오자 잔뜩 기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가도 공손호로부터 기씨에 대하여 이런 방구 말이 없자 의아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공손호를 찾아가 기씨에 대하여 묻자 공손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기씨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며 수에게 사과하였습니다. 수는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공손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얕보았으면 자기 아내가 될 여자를 가로챘을까 하고 생각하니 도저히 공손호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수는 노문공을 찾아가
자초지정을 구하고 공소노를 응징하였다며 허락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노문공도 수의 말을 듣고는 공소노가 무례했다며 수의 청을 들어주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숙손팽생이 나서서 노문공에게 어떤 이유에서든 신하가 난을 일으키려고 하면 주공이 이를 막아야지 어찌 부추기는가. 외부 침공을 걱정하면서 나라의 힘을 모으기는커녕 오히려 분산하려고 하니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라며 지적하자 노문공은 수의 청을 불허하였습니다. 이어 팽생은 수와 공소노를 불러 수에게는 기시를 포기하라 하고 공소노에게는 기시를 그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제안, 둘도 팽생의 제안에 순순히 동의하여 기시로 인한 수와 공소노의 갈등과 분쟁은 겉으로는 일단 봉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시는 그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수는 기시가 이미 공소노의 여자가 되었기에 포기한 터여서 팽생의 제안이 서슴할 것은 없었지만 공소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기시를 차지할 생각이었던 데다가 수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욕설을 들으면서도 겨우 차지했는데 돌려보내려니 아까웠지만 수의 분노를 잠재우는 중재안이었으니 별 도리 없이 따랐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시 문제가 팽생의 중재안으로 봉합되었지만 수는 수대로 공소노를 종전처럼 대하지 않았고 공소노 또한 여자 문제로 분란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자중하다 보니 자연히 공소노는 자이든 타이든 국정에서 제외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소노의 이 같은 외부 활동의 위축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공소노가 그 나라로 돌려보낸 기시를 못 잊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소노는 기시의 언니이자 부인인 성기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기시가 보고 싶다며 기시를 데려오라고 성화했고 가문일은 내팽개치고 늘 기시 탈행이었습니다. 아들인 곡과 나는 난감하였습니다. 공소노가 기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인 기원전 619년 8월에 주왕실에서는 주양왕이 죽었습니다. 이에 노나라에서는 주왕실을 문상할 대표를 선임하려고 했는데 이때 공소노가 긴 침묵을 깨고 문상 대표로 자청하였습니다. 노나라 조정에서는 그간 공소노를 너무 왕따시켰나 하는 마음에 공소노를 문상 대표로 선임하였습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공소노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공소노를 문상 대표로 선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공소노는 노나라 공실에서 바치는 부위와 각 대부들이 개인적으로 바치는 부위를 챙겨 같은 해 겨울에 낙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소노는 낙양으로 가지 않고 도중에 그 나라 기시에게로 갔습니다. 노나라의 주양왕 부의금을 몽땅 들고서 말이죠. 처음부터 공소노가 기시에게 가려고 문상 대표를 자청했는지 아니면 낙양으로 가다가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 그 나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소노는 노나라의 부의금으로 기시와 살림을 차리고 그 나라에 눌러앉았습니다. 노나라 공실이나 개인적으로 부의했던 노나라 대부들은 참으로 황당했겠죠. 공소노가 그 나라로 달아나는 바람에 기원전 618년 2월에 팽생의 동생인 숙손득신이 노나라 문상대표로 다시 낙양에 가서 문상했고 같은 해 1월에는 주왕실로부터 주양왕 부의금을 내라는 독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창피도 이런 창피는 없겠죠. 어떻든 노나라는 톡톡히 창피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공소노는 그 나라에서 아들 둘을 낳고 살다가 이번에는 노나라의 가족과 지인들이 그립다며 노나라로 돌아가고 싶다고 소청하였습니다. 아들 곡은 창피하고 난감했지만 또 아버지에 대한 노나라 조정의 분위기를 들려주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전갈이라 설득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이를 노문공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노나라 조정은 공소노의 소청을 심사한 결과 조건부로 귀국을 승낙하기로 했는데 공소노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공소노는 수년 만에 노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공소노의 노나라 귀국 조건은 수가 제안했는데 첫째, 귀국하더라도 공궁에는 들어오지 말라. 둘째, 노나라 국정에 관여하지 말라. 셋째, 기시를 데리고 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소노는 조속히 노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이를 받아들였지만 사실 노나라에 오고 보니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가택 연금생활과도 같았습니다. 이에 공소노는 따분하고 불편해하다가 노나라에 돌아온 지 2년 만인 기원전 615년경에 가문의 전 재산을 몽땅 들고 다시 그 나라로 달아나다시피 떠났습니다.
공손호가 기원전 619년 겨울에 그 나라로 달아나자 노나라 조정은 그의 아들 곡을 맹손씨의 후계자로 삼았는데 곡은 아버지 공손호의 추태를 무마하고 해결하느라고 심하게 마음고생을 하다가 아버지보다 먼저 기원전 614년경에 죽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자기 아들 중손멸이 어리니 이복 동생인 난을 맹손씨의 후계자로 세워달라고 요청, 노나라 조정은 그의 소원대로 난을 맹손씨의 후계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공손호는 그 나라에서 기씨와 살다가 기씨가 죽자 기원전 613년에 노나라에 많은 재물을 바치며 아들 난을 통하여 다시 노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며 귀국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노문공이 이를 허락하자 공손호는 기쁜 마음으로 노나라로 돌아가다가 같은 해 9월에 노나라와 제나라 접경인 당부에서 객사하였습니다. 공손호가 기씨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삼가의 연장자로서 비교적 순탄하게 자신의 위상을 지켰지만 말년에 여자 문제로 자신은 물론 맹손씨 가문, 나아가 노나라까지 망신시켰으니 이런 추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노추죠, 노추. 공손호의 생몰년을 알 수는 없지만 첫째, 공손호의 부친인 경보가 노장공의 서형이란 설이 있는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자전 노황공 6년조에서 노장공이 기원전 706년에 태어났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경보는 노장공이 태어나기 직전 또는 직후인 기원전 700년대 초 이전에는 태어났을 것이고 따라서 공손호도 기원전 680년대 이전에는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며 둘째, 좌전 노문공 원년 내지 2년조에서 기원전 626년과 625년에 공손호가 노나라 대표로 제후들과 회맹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중 있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면 공손호가 기씨 문제를 일으켰을 때인 기원전 620년 당시 공손호는 적어도 60은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년의 추태, 노추라 하지 않을 수 없죠. 공손호의 장례를 기원전 612년 5월경에 치렀는데 대부의 장례를 죽은 지 3개월 후에 치르는 당시 예법상으로 볼 때 공손호가 기원전 613년 9월에 죽은 것을 감안하면 그 장례 또한 순조롭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난이 즉시 공손호의 시신을 운구하여 장례를 치르려고 했으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노문공의 허락을 받지 못하여 시일이 지체된 것입니다. 장례를 치를 때에도 공손호의 부인인 성기는 공손호의 전행을 괘씸하게 여겨 시신을 보지 않으려고 휘장을 치고 고겠고 수는 곡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팽생이 수에게 상례는 친척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의식이다. 살아있을 때 잘 지내지 못했다고 하여 어찌 사자에 대한 그대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려는가. 옛말에 비록 화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애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친척의 도리라고 했으니 그대의 도리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을 원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조언 수는 팽생의 말을 듣고 곡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원전 626년 봄에 노희공의 장례식에 왕신 숙복이 참석했는데 공손호는 숙복이 관상에 일각인이 있음을 알고 그에게 곡과 난을 보였습니다. 이에 숙복은 곡은 공손호를 먹여 살릴 것이고 그의 후손은 번영할 것이다. 그러나 공손호의 시신은 난이 수습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 있었습니다. 즉 곡이 아버지 공손호보다 일찍 죽을 거라는 예언이었죠. 공손호가 죽은 후 공손호와 기씨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이 노나라에 왔는데 곡의 아들이자 공손호의 손자 중손멸이 둘을 보살폈습니다. 이에 어떤 사람이 중손멸에게 둘이 성장하면 중손멸을 죽일지도 모른다며 둘을 모함하였습니다. 둘은 자신들을 모함한 말을 전해 듣고는 조카가 우리들을 보살피는데 본하지는 못할 망정 장차 우리가 조카를 해칠 것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라며 억울해하다가 그 후에 둘은 구맹과 여구의 성문을 지키다가 전사하였습니다. 2012년 2월 영국 번니 지방법원의 한 직원이 이탈리아인 두 부부의 이혼 신청 서류를 보다가 두 부부의 주소가 영국 버크셔 메이든헤드 하이스트리트 5번지 플랫 201로 된 것을 보고는 의아해하였습니다. 아니 두 부부가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다가 어찌 같이 이혼 신청을 했을까 말이죠. 이에 이상함을 느낀 그 직원은 여러 법원의 이혼 신청 서류를 보다가
위의 주소지에 동거하는 여러 쌍의 이혼 신청 서류를 발견하고는 예사일이 아니라고 판단,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위의 주소지는 주택이 아니라 우체국 사삼이었고 2010년 8월부터 2012년 조사 때까지 잉글랜드 웨일즈에 소재한 137곳 법원에 이탈리아인 부부 179쌍이 이혼 신청했는데 모두 위의 우체국 사사함을 주소지로 하고 있었습니다. 건당 3,000파운드의 수수료를 받고 이탈리아의 한 이혼 중개업소가 벌인 농간이었습니다. 이 중개업소는 이탈리아에서 정식으로 이혼하려면 최소 3년의 별거 기간을 거쳐야 하는 등 까다로운 반면에 영국에서는 1년 이상 산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비합리적인 행동만으로도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양국의 문화적 특성을 악용한 이혼 신속삭품을 개발하여 이탈리아인들을 모집하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영국의 이혼 결정은 이탈리아에서도 유효한 모양입니다. 영국 법원은 경찰 조사 등을 바탕으로 결국 2014년 9월 29일에 이혼 확정 판결 91건을 포함하여 2010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이탈리아 부부의 이혼 신청 180건을 모두 무효화하였습니다. 이어 영국 법원은 이혼 판결 법원을 20곳으로 대폭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이 중개업소는 결혼식 장업도 같이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혼을 빨리 많이 시켜야 재혼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말이죠. 우스갯소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